예, 다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좀 이따 다시 드리겠지만, 오늘 연수를 맡게 된 호서대학교 게임 소프트웨어학과의 권용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3시간 정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생명정보학 쪽의 연수는 조금 더 빨리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끝내는 쪽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끝내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 권용준이라는 사람이고요. 게임 공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저는 남들한테 소개할 때 게임 개발자 혹은 게임 공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랑 교육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제 크고 작은 게임들인데, 당연히 아직 뭐 성공한 건 없고요.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 자체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 혹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파이썬을 다룰 줄 아시고, 또 어느 분들은 이미 이걸 가지고 많이 수업을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관련된 문법을 다루기보다는 네, 이 수업 운영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채팅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파이썬이 생소하신 선생님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라면 슬라이드 쇼를 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크게 보이실 텐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좀 작은 화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글자가 너무 안 보이시거나 좀 크게 보고 싶으시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요 경영정보학은 이 경영정보학이란 무엇인지 소개하는 활동 짤막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을 아예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소한 그 분석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그런 최소한의 문법을 두 번째 활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융합 프로젝트,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분석 내용은 제가 교환을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판다스라던가 맵플로립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되게 재미있는 주제네요. K-드라마,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아니고 다른 데서 수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러한 열들로 구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콘텐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에서 함께 제작하는 나라들 누가 제일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이 분석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 그런 수업인데요. 우선 첫 번째인 경영정보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걸 작성하신 고윤미 교수님께서 워낙 잘 정리를 하셨다 보니까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경영정보학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보시면은 네, 요것도 이제 선생님께 수업하시기 전에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이 경영정보학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이런 영상들은 워낙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몇 개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영상을 학생들이랑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예전에 했던 영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본부 쪽에 요청을 하시면 영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경영정보학이 이런 거다라는 개념 짧게 설명해 주시고 아무래도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워낙 중요한 키워드가 인공지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같이 엮이게 되는 빅데이터도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정도로만 말씀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의 관계도 여기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파이썬을 저희가 도구로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다룰 때 굉장히 강력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를 학생들한테 예시 삼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랑 아닐 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요즘 어느 정도까지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기술들이 있고, 파이썬을 배우면 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인공지능 기술 같은 거는 이제 검색하면은 나오니까 마음에 드시는 것들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시면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수업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영정보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그렇게 정리된 자료라서 이것도 천천히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짧은 내용인데 혹시 이 장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해서 두 번째가 제가 체감상 이거 12시간짜리를 진행을 했을 때,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파이썬 기초에서는 파이썬을 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변수라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최소한의 조건과 반복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실습만 진행해도 충분히 알맞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지금은 코레오에 쓰지만요. 예전에는 파이썬 그 도구를 직접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교재의 내용은 설치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했지만 코랩하고는 뭐 다를 게 없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썬을 소개하는 부분도 네, 교재에 참고해서 설명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이 뭐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인지 이렇게 짤막하게 다루고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나는 컴파일러 언어고 다른 하나는 스크립트 혹은 인터프리터 언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이 종류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준비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컴파일러 언어랑 스크립트 언어를 비교한 내용이고 이것도 교재를 보시면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파이썬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요 사람이 1991년에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리고 왜 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요약하면 그냥 언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배우기도 쉽고 그다음에 효과가 강력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파이썬을 많이 배우는 추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오베라고 그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되었는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기도를 매년 제시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티오베의 지표에 따르면은 사실 예전에는 고전적인 언어인 C 언어가 항상 1등 내지 2등을 유지했는데 코로나 기점부터 제격이 맞으면요 아마 파이썬이 그때부터 1위가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25년 7월까지도 지금 보시면 꽤나 차이 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은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그 교환의 그 교재 폴더 링크가 따로 있을 겁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 화면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화면에 강의 자료가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띄워놨는데, 예, 감사합니다. 요 링크는 아까 앞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그 PPT에 링크,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강의 교재라던가 예제 코드, 그다음에 그 실습 파일,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파일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파일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준비하면서 업데이트를 한 게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있으면 다시 저한테 요청하시면 요거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 자료가 있고 가장 간단한 실습,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교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실습이죠. 그래서 뭐 헬로 월드를 출력해보는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저는 그 따로 나갔을 때 제가 이 교재랑 다르게 임의로 추가했던 내용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파이썬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조금 추가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몇 번 나갔을 때 느낀 점이 학생들이 내용을 듣고 따라는 하지만 이거를 내용을 좀 관심 있고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마치 한 컴 타자처럼 영문을 따라하는 느낌에서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학생들의 의욕을 끌어올릴까 싶어서 파이썬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저는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관련 내용으로 좀 더 언급을 하시면은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들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인공지능이 집필하고 인공지능이 번역하고 인공지능이 사파를 그려서 인간이 그려 인쇄하고 판매만 한 그런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글은 GPT가 썼고요. 그다음에 번역은 파파고, 그다음에 일러스트는 요 AI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야를 가든 간에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인공지능하고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인공지능을 어떤 경쟁자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부리는 도구로 여겨야 조금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을 다룰 때 굉장히 강력한 툴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이니까 우리 조금만 의욕을 내서 배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그 최신 기술을 몇 가지 소개를 해요. 저 최근에는 요 휴머노이드 위주로 설명을 했었는데 잠깐만 보면은 저희가 그 GPT가 대중한테 공개된 지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이던 21년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왔던 게 이런 GPT를 사용하고 휴머노이드랑 합쳐가지고 만든 이런 로봇이었죠. 잠깐만 보면은 이러한 영상입니다. On your own time.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근데 혹시 소리 들리실까요? 못한 집안 공기, 환기청정의 다음 소식입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보시죠.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회사가 로봇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든 건데요. 사람이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여러 사물 중에 이렇게 정확히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집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네, 사실 이것도 벌써 작년에 나왔던 뉴스라서 이제 또 지나간 기술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투입하고 있고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많이 우스꽝스러웠는데 2달 전에 공개한 걸 보면은 얘가 이제 막 춤도 춥니다. 뭐 탭댄스도 추는데 잘 추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강의를 나갈 때마다 그 당시의 최신 기술을 찾아서 소개를 하는데 그때그때 너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관심 있던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학생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좀 이렇게 저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 목소리를 가지고 AI 커브 만드는 그런 걸 예시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파이썬을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주곤 있습니다. 짧게 들어보면은 난 잘 살아 걱정은 낭비하는 바라는 게 너무나 네, 뭐 이런 거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혹은 요즘에는 그 작곡하는 AI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보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뭐 파이썬은 뭐 귀도말로 썸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고 사전적 의미는 뭐다 이런 것들을 가사로서 넣어서 뭐 음악을 만든 뭐 그런 것들도 예시로 많이 보여줍니다.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천적 의미는 비단단 파이썬의 로고에는 파란색과 노란색 비단뱀이 서로 얽혀있다. 아, 예, 생각보다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든 좋으니까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면은 확실히 제 체감상 더 의욕을 가지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더 나아가면 이제 게임 같은 거, 게임에서 AI, NPC를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보여주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거고, 관심 있는 거 위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교재 얘기를 하면요. 이런 뭐 변수랑 관련된 내용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교재 내용대로 설명하시면 되고, 연산자가 되었든 뭐 이런 복합 연산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교재에 있는 것들을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형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나마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실습을 진행할 때 이걸 곧잘 이렇게 학생들이 따라치지만 개 중에는 조금이라도 좀 귀찮은 걸 싫어해서 이 교재 자체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실습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코드 길지가 않지만 이걸 지쳐치기보다는 이렇게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특히 코드가 너무 길 경우에는 차라리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파워포인트 환경 특성상 저는 지금 방금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컨트롤 V를 눌러도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또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똑똑한지 자기가 알아서 메모장을 켜고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얘를 다시 옮겨서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문제없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안 됐지만 메모장에서 옮겨왔을 때는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하면은 네,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크게 보겠습니다. 빨간 줄이 쳐지면서 아마도 지금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이제 구분자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따옴표의 폰트 차이 때문입니다. 따옴표로 감싸고 있는 건 맞는데 강의 자료에 있던 폰트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이 폰트가 다르다 보니까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따옴표를 다 지우고 다시 작성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빨간 줄이 없어지고요. 문제 없이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따옴표 같은 것들만 다시 지어서 작성하라고 하면은 네,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제는 아까 봤던 예제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은근히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딱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문제 없이 대응이 될 것 같고요. 또 타입 함수, 네, 그리고 문자열 활용하는 내용, 그다음에 문자열의 뭐 인덱스라던가 슬라이싱 이런 것들로 되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짤막한 실습이 중간중간 섞여 들어가 있는데 실습을 해도 되고 시간을 보셔가지고 적당히 할 건 하고 뺄 건 빼시는 쪽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을 때 어떤 학교는 다 할 수 있기도 했고요. 어떤 학교는 뭐 여러 가지 컴퓨터 문제가 되었든 이런 복합적으로 몇 개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습 같은 거는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 실습만큼은 좀 이거는 퍼즐 같은 느낌이나 재미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큼은 좀 같이 해보면 조금 이 구조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코드 자체의 정답이랄까요? 해답은 요거를 치우면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네, 그러네요.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보는 정도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쭉 실습해서 이제 리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가 많을 때 그 불편함이라던가 리스트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딕셔너리 부분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딕셔너리도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특이한 자료형인데 이것도 그렇게 깊하게 들어가지 않고 가장 간략하게 딕셔너리의 구조랑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메소드 몇 가지 정도만 다루는 쪽이라 이것도 한 번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조건문과 반복문 제일 중요한 이 두 내용도 적당한 수준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 조건과 반복은 정말 중요한 게 이 들여쓰기입니다. 이 들여쓰기로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어디서부터 문장을 끝내야 되는지 그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문과 반복문의 구조는 나 지금부터 요걸 쓰겠다라고 키워드를 작성하고 컴퓨터한테 나 지금 이 부분을 쓰겠다라고 알리고 있고요. 뭐 조건이 되었든 반복이 되었든 웬만하면 조건식이 들어갈 텐데 결과가 참 또는 거짓으로만 판단이 가능하면 어떠한 조건식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 지금부터 이 if문이 참일 때 실행할 코드를 작성하겠다라는 의미로 콜론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이 if문의 본문을 쓰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들여쓰기를 해서 이 들여써진 부분은 if문의 본문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들여쓰기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마도 다들 콜앱으로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설정 중에서 도구 메뉴의 설정 항목에 들어가신 다음에 편집기 항목에서 들여쓰기 너비를 저는 기본값은 2지만 4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들여쓰기 너비가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2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런 if문을 작성을 한다. 네, 크게 보겠습니다. 어떤 if문을 작성한다. 여기서 이제 본문을 쓰겠다라고 엔터를 치면은 들여쓰기가 되는데 방금 저는 들여쓰기의 공백의 개수를 4로 했기 때문에 꽤나 많이 들여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가 아니라 2로 하게 되면은 요 정도로 들여써지게 되거든요. 2가 되었든 4가 되었든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원체 눈이 좋아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자그마한 화면에서 이걸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이게 아니, 두 칸보다는 네 칸을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 도구, 아까 똑같이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편집기 항목에서 몇 가지 더 있을 텐데요. 여기서 아예 뭐 글꼴 크기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혹은 들여쓰기 가이드를 표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는 지금 이걸 꺼두게 되면요. 들여쓰기를 했을 때 안내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을 때 별도의 안내선이 없습니다. 충분히 요 코드에 익숙해지면은 어쩌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 편집기에서 들여쓰기 가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들여서진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들여쓰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들여쓰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코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많이 또 헷갈려는 구조가 들여쓰기 안에 또 다른 들여쓰기가 들어갈 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표시가 잘 되도록 구분선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 혹은 이걸 접어서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미리 한 번쯤 해보시면 좋으니까요. 잠깐 콜앱을 실행하시고 이 화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설정 이 편집기에서 들여쓰기 너비랑 그다음에 들여쓰기 가이드 표시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행 번호까지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 번호라고 하면은 내가 작성한 코드가 몇 줄짜리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번호거든요. 학생들이 종종 착각을 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저는 행 번호를 다시 키겠습니다. 행번호를 켰을 때 이렇게 지금 얘는 첫 번째 줄이고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얘까지 코드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잘 집중 안 했다가.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저 이렇게 했는데 오류가 나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아예 행번호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진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질문 기다릴 테니까요. 제가 요청드렸던 설정 바꿔보시고 혹시나 문제 있으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저 이어서 설명하면요. 그 처음에 이제 콜앱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고 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마 좀 많이 시간이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요 콜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글 계정이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로그인 하는데 그거 인증하고 뭐하고 자꾸 비밀번호 틀려가지고 헤매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고 느낀 거는 미리 사전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면요. 여기에 참석을 할 때 구글 계정을 생성을 해와야 되고, 콜앱을 미리 로그인 해보는 것을, 집에서 해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 환경 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옵션을 설명하고 같이 바꾸고, 그다음에 정말 간단한 코드 한번 쳐보고, 그래서 뭐, 아직은 프린트 함수가 학생들이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코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단축키. 지금 보시면은 화면의 크기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 버튼을 이렇게 굴려주시면은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요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를 왜 이렇게 작게 보냐고 물어봤더니 키울 줄을 몰라서 작게 보던 학생이 있을 정도라서 이런 간단한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 실행 버튼을 눌러야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화면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네,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혹은 코드를 실행하면서 다음 요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겠다. 그럴 때에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밑에 이미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로 넘어갔지만 아무튼 이런 몇 가지 단축키 정도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성한 이 셀을 삭제하고 싶으면은 이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우리가 지울 수도 있고 다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인데 이제는 콜앱이 되었든 다른 아이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래밍 작성 툴이 되었을 때 AI 기능을 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딩을 시작하거나 AI로 코드를 생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성에 밑줄이 쳐져 있죠. 생성을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자연어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이 제미나이가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언급을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코드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혹시 작성을 했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걸 통해서도 수정이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5구단을 3단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얘가 잠깐 대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코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코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작동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구조를 짤 수 있구나를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자연어로 요청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결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사행적인가요? 로또 번호를 추첨하는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해도 이걸 맞춰서 작성을 해줄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에 뭐 5게임을 추첨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이 추가되면 추가돼서 조금 더 코드가 상세해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해보면요. 코드를 제시를 했고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얘는 별도의 함수를 통해서 요 결과를 얻고 있는 모습이고 결과를 보니까 네, 제가 원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아니, 수업 전에 학생들이 직접 느끼게끔 해보는 시간을 주면은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매우 편한 시대가 되었고요. 돌아와서 요 이 부분의 들여쓰기 요 정도만 강조해 주시면 되고 이품을 연습하는 코드는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콜앱 환경이 아니고 이 강의 자료 자체는 파이썬의 기본 도구를 기준으로 했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지금 if랑 프린트가 얼핏 보면은 같은 연인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거는 앞서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else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뭐 다중 if문, 그다음에 뭐 간단한 실습, elif 뭐 이런 것들 천천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문에서는 네, for와 while문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얘네도 근본은 같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지금 여기 보시면 포문에서 들여쓰기 하는 거 항상 요거 콜론 다음에는 본문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한다. 이런 것들만 좀 강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문의 기본 구조를 확실히 처음에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 정도만 좀 더 신경 써서 설명하시면은 네, 여기까지 좀 설명하시면은 그래도 좀 이해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가서 이 실습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여기까지 갈지 말지를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while문까지 하면은 파이썬에서 다루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끝내게 되고 아마 이렇게 하면은 12차시 중에서 6차시 내지 8차시 정도로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간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제 융합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융합 프로젝트는 라이브러리를 간단하게 다루는 내용과 네, 제일 중요한 학생들 활동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넷플릭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거를 4차시 이상으로 할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고 보고서 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발표까지 하는데 4시간 이상 할애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애매한 경우에는 차라리 1부터 3번까지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시고 4번과 5번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때 거의 뭐 필수로 사용하는 이 판다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에 시각화할 때 그 목적이라던가 방법, 이런 것들 다루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맷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 다루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릴까 하는데, 일단 판다스를 설명하면서 마치 엑셀에서 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것 같은 그러한 기능이다 정도로만 말씀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도 크게 뭐 복잡한 예제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요 호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잠깐만 설명드리자면은 다시 콜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콜앱에서 지원하는 내장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이런 뭐 프린트 함수라던가 혹은 실습 중에 종종 사용할 이런 것들은 이 함수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input 함수 입력하라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inpu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그 외부에 있는 것을 사용할 때 그걸 가져오겠다라고 알리는 키워드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 무작위를 담당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아까 AI가 만들어줬던 로또 번호를 추첨하는 코드를 만들 때,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나 기능 등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오고 나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모듈 혹은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 모듈의 이름에서 점을 찍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뭐 초이스라는 함수도 많이 쓰고요.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얼마나 많은 값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괄호의 안에 있는 값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러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리스트 안에 값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서 실행할 때마다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공은 하진 않지만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임포트를 통해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a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별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번 사용할 때마다 랜덤을 사용하고 그 뒤에 점을 찍는 거는 좀 번거롭죠. 그래서 나는 랜덤을 가져와서 사용할 건데 내가 앞으로 쓸 때에는 RT로 줄여서 부르겠다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는 랜덤에서는
어, 밑줄이 쳐지게 되고요. RD로 바꿔야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교재 안에서 네, 다루고 있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해서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만 잠깐 언급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덱스가 어떻고, 그다음에 시리즈가 무엇이고, 데이터 프레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간략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파일을 가져올 때 많이 애를 먹는데, 지금 저희가 정각에 모였다 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네,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59분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분이 지나가지고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시간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면요. 예, 판다스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준비된 실습 자료를 콜의 환경에 올린 다음에 그 파일을 읽어와서 하는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코드가 콜의 환경에다가 내가 준비한 파일, 그러니까 지금은 CSV 파일인데요. 얘를 등록하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콜앱에서는 파일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샘플 크게 보겠습니다. 이름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샘플 언더바 데이터 점 CSV라는 이미 준비된 파일을 가지고 진행하는 실습입니다.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드라이브를 보시면은 여기 예, 관련된 파일들 뭐 score.csv라던가 아니면 뭐 example.csv라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CSV라는 파일은요. 어, 굉장히 간소화된 엑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넷플릭스의 2021년도까지의 정보가 담겨 있는 이 파일은요, 얼핏 보면은 엑셀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간소화된 CSV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구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콜앱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제 컴퓨터, 개인 PC에서 이 파일을 보여드렸지만, 콜앱 자체는, 어, 구글에서 제공하는 가상 환경, 그러니까 별도의 서버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에서 원하는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왼쪽에 파일이란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파일 메뉴가 열리게 되고요. 현재로서는 원래는 얘는 없어야 되지만 제가 올려놓은 파일이고 샘플 언더바 데이터라는 폴더만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딱 봐도 무언가 업로드를 할 것 같은 버튼, 정확한 명칭은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파일을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저는 예, 지우고 다시 올려볼게요. 파일 삭제. 그러면 여기 이 임시 저장소에서 없어졌고요. 다시 얘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요 저장소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임시 저장소라서요. 내가 이 콜앱 창을 닫아버리거나 혹은 런타임이 끊기게 되면은 같이 삭제가 됩니다. 런타임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콜앱에 들어오면 딱 요 상태입니다. 아직 연결을 안 했고요. 요걸 눌러봐도 연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뭐든 좋으니까 아무런 코드 없어도 돼요. 그냥 연결하는 순간 요 환경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이 샘플 언더바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콜의 환경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내 구글 드라이브랑 이 콜앱을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요 파일 아이콘 누르고 파일 메뉴에서 업로드해서 사용해라 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지면요.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해야겠지만 준비된 데이터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업로드하고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혹은 이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코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아까 임포트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잖아요.
이 파일 업로드하는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글.콜앱이라는 요 패키지에서 이 파일즈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져오고 나면은 파일즈 안에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과 업로드하는 기능, 혹은 확인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업로드를 할 거니까 이렇게 업로드 함수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면요. 파일 선택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혹은 업로드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실행하고 파일 선택을 누르게 되면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업로드 버튼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직접 업로드를 해도 완전히 동일한 결과로 임시 저장소에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업로드를 했으면 이제 얘를 가져와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그 코드가 이런 코드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가 이겁니다. read 언더바 csv라는 함수는 이 안에 적혀 있는 파일의 이름을 읽어오겠다라는 함수예요. 근데 문제는 파일의 이름, 넷플릭스 언더바 타이틀즈 언더바 2021 거기에 확장자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명과 확장자를 정확히 기입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원래라면은 읽어와야 되거든요. 아, 지금 근데 지금 더. 네,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읽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나는 분명히 리드 언더바 CSV 안에 파일명과 그 다음에 확장자를 정확히 기입했는데 뭔가 밑줄이 쳐지면서 읽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거든요. 하나는 학생이 여기다가 파일을 안 올렸다. 혹은 업로드를 했는데 이름을 잘못 올렸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업로드한 파일에서 점 3개 메뉴, 더보기 메뉴를 누르면은 파일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자를 빼먹고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더보기 메뉴 눌러주시고 파일 이름을 뒤에다가 정확하게 CSV를 추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웬만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분명히 파일 이름 똑같고 여기도 정확히 기입했는데 실행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파일의 경로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파일을 가져올 때는요. 이름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경로까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경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 쓸 때 예를 들어서 어, C 드라이브에 그다음에 어떤 뭐 마이 아이고 이렇게 안 뜨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 폴더라는 폴더 안에 그리고 나서 어떤 temp.csv 뭐 이런 파일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경로라는 것은 이 모든 위치, 여기서부터 큰 위치부터 작은 위치까지 포함한 것을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런 경로와 파일의 이름, 그리고 확장자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올린 파일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는가? 더보기 메뉴에서 경로 복사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이 안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요. 요렇게 경로와 파일 이름까지가 우리가 반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랑 다른 건 뭐냐? 여기는 임시 저장소라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경로다 보니까 요거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잘못해서 경로가 조금 잘못된 데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경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학생들의 요거를 바꿔주신다면은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큼 파일을 업로드하고 사용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여기 직접 업로드랑 코드를 작성해서 하는 업로드. 둘 중 하나 뭐든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 파일을 쓰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에는
파일이 이름이 이상하거나 경로가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이것만 좀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습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된 실습 진행하시면은 판다스와 관련된 내용은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각화를 다루는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 요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화 도구 맵플로립은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통해서 한글 폰트를 설치하는 명령어와 그다음에 폰트를 적용하는 명령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만 폰트가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코드는 또 마찬가지로요.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메모장에 옮기신 다음에 여기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코드를 실행하면 알아서 이렇게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멈추면은 설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내가 직접 폰트 설치하고 내가 사용할 폰트는 나눔 받은 코딩을 쓰겠다라고 지정하는 것까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런타임을 다시 재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어떤 학생은 문제없이 바로 폰트가 적용되는데 어떤 학생은 이상하게 폰트가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쓰는 방식이 내가 직접 폰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글 폰트를 지원하는 패키지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추가를 했는데 요걸 해도 되지만 딱 봐도 얘가 더 짧아 보이죠? 얘는 세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화는 맵플로립을 우선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냥 호출만 하면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치도 그냥 느낌표 pip install koreanize 맵플로립 요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잠깐 기다릴게요. 이 패키지를 설치했으니까 쓸 때는 불러오면 되겠죠. 임포트에서 얘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대체로 내가 설치한 이름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밑줄이 쳐지는 게 보이시죠? 얘를 사용할 때에는 얘가 대시가 아니라 언더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불러오면은 이제는 아까 뭐 굳이 뭐 폰트를 설치하고 재설정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부분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어려울 게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화하는 코드들, 뭐 선 그래프도 그려보고, 막대 그래프 그려보고, 그다음에 파이 차트, 그러니까 원형 그래프, 히스토그램, 산점도, 그다음에 상자 그림, 뭐 상자 수형 그림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리는 아주 단순한 실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모든 시각화 코드는 아까 봤던 이 파일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중간에 실습하다가 런타임이 끊겨가지고 얘가 없어지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끊겼다. 그럼 다시 한번 파일을 업로드하고 읽어와야 된다고만 설명해 주시면은 이 뒷부분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남은 거는 제일 중요한 이제 융합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또 질문 중에, 아니,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지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분석을 진행을 할 텐데, 이번 경영 데이터에서는 네, 제가 추가한 부분, 요거는 아주 아마 반영이 안 돼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거는 선생님께 그러니까 본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바뀐 게 요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넷플릭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시각화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하에 우리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일단 요 원본 데이터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꽤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바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원본 데이터를 열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확인시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 인덱스가 이렇게 번호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품의 제목을 담당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감독이 누구냐, 감독이 누군지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 국가가 어딘지,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다, 혹은 여러 국가가 같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올라온 날짜와 등급, 그다음 연령 등급이랑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간략한 설명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보라고 한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이게 캐글이란 데이터 과학할 때 서로 데이터를 막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굉장히 큰 사이트가 있습니다. 캐글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이게 누락된 영역이 있어요. 아무래도 원체 많다 보니까 뭐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누락된 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2021년까지잖아요. 왜요? 스피드, 오징어 게임, 방금 지나왔죠. 스키드 게임 검색해 보시면은 네, TV쇼,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고 제목은 오징어 게임인데 황동혁 감독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보면 배우들은 뭐 리정재, 뭐 박혜수 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개된 날짜 2021년도, 시즌은 하나짜리 원 시즌이고, 그다음에 간략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누락된 데이터를 원래는 분석할 때 얘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요런 정도만 눈으로 보게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드가 하나, 이러한 오른쪽과 같은 시각화를 얻기 위한 코드 1번부터 33번, 그러니까 대략 33줄 정도 되는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면은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내용 하나가 있고요. 34줄 정도 작성해서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의 러닝타임의 분포, 그러니까 평균값은 무엇이고 이상치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이 시각화 코드 하나 있고요. 연도마다 업로드된 개수를 확인하는 코드. 첫 번째 줄부터 46번째 줄까지 이어지는 좀 비교적 긴 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든 작품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연도마다 그 장르의 추이를 보는 요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코드들이 그렇게 막 쉬운 코드는 아니에요. 잠깐 크게 보겠습니다. DF, 그러니까 판다스 쪽에서 다뤘던 내용은 맞는데 처음 보는 함수, 컨테인즈라던가 아니면 카피, 앞서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입니다. 혹은 중첩 포문이라던가 어, 지금 제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저는 지금 공유 중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보이나요? 확대했을 때도 보이시나요? 지금 좀 크게 확대를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면 약간 인터넷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보시면은 중첩 포문이라던가 아니면 정렬과 관련된 뭐 솔티드 혹은 이거는 좀 확실히 이거는 좀 기본 문법은 아닙니다. 람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있는 모든 코드를 이해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략적인 전반적인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는 이 파이썬에서 이러한 코드를 작성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구나를 체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대체 이게 무슨 코드인지 그 흐름은 알아야 될 텐데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라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돌아가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코드, 처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듈을 호출하고 중간에 보이시는 요거는 이제 한글화 폰트 적용까지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내가 판다스에서 배웠던 거구나. 이 파일을 가져와야겠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내가 읽어왔고, 그것을 컨츄리라고 되어 있던 그 데이터에 실제로 있던 열이죠. 그 열 중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것들만 골라내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끝나고 나서 실행 결과를 보면요. 잠깐만 아래 것들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K 드라마의 DF를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컨츄리가 전부 한국 혹은 한국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까지 있는 작품들만 골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고 나서 그 아래 코드에서는 막 이것저것 데이터를 다듬으면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얘가 저 큰 흐름에서 무슨 코드인지 어떻게 보는가?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어려우니까요. 교재요. 잠시만요. 그, 요 링크를 채팅창에 쓰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인공지능, 뭐 GPT가 되었든 제미나이가 되었든 뭐를 사용하든 이 코드를 제시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부탁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이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은 이 코드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코드를 작성을 시켜서 그걸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코드를요. 직접 예시 삼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전 GPT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드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뭔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GPT 입장에서는 이 제목의 CSV 파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요청할 때에는 단계별로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한테 파일을 추가를 하는데요. 방금 제가 열어봤던 요 파일을 제시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제시를 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러니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GPT는 똑똑해져요. 어떻게 보면 GPT의 능력은요, 질문자의 역량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최대한 구체적이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좋다. 나는 이 CSV 파일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그리고 구글 콜앱 환경에서 파이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 너한테 코드를 요청할 건데, 우선 이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하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구조를 확인했으면 나한테 설명해봐. 이렇게까지 접근하면 조금 더 얘가 똑똑한 답변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응답은 뭐 둘 중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잠깐 기다릴게요. 얘가 좀 보기 좋게 대답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읽고 있네요. 지금 가능하시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요거를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되었든 GPT가 되었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미나이는요, 무료 버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CSV 파일을 자기가 직접 읽진 못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는 얘가 파일을 읽지는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에는 이 파일의 형식이거든요. 어, 어떠한 열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서 제미나이한테 요청하실 때에는 적당히 한 요 정도 파일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내가 사용하려는 데이터의 구조는 이런 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GPT는 파일을 읽을 수가 있어서 제가 굳이 그렇게 요청을 안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본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얘가 헛소리를 한 건지 아닌지만 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디렉터, 아까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는 결칙치가 있다고 했는데 얘가 제대로 봤네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요 코드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때에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어, 요청과 코드를 구분지어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절취선 같은 걸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이 위에다 작성을 합니다. 어, 저 코드를 분석 과정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답변을 주거든요. 보시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 얘가 추측해서 대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요거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을 기준으로 필터링하는 코드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작 국가를 카운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국이랑 같이 제작한 국가들을 나올 때마다 그 국가들의 수를 올려주는 코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설명을 보다가, 그런데 대체 이 드롭 NA가 무슨 함수지? 궁금하면요. 또 한 번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얘가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 정도만 돼도 사실 이렇게까지 잘은 못했거든요, GPT가. 근데 고작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충분히 어, 얘한테 물어보고 답변 받고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똑똑해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단계별로 큰 흐름 정도를 얘가 알려주고 선생님들께서도 적어도 이 코드가 이러한 흐름이구나, 이러한 목적이구나 정도만 아시면은 학생들한테 충분히 설명 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요 결과를 보면은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이거 실행을 해야죠.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결과가 맞거든요. 이 코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제작한 콘텐츠. 근데 우리나라만 참가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 혹은 우리나라랑 일본 이렇게 여러 국가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가 포함된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들의 비율을 보는 시각화거든요. 미국이 제일 많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이 제일 많이 나온 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필터링 자체를 우리나라가 만든, 우리나라가 제작에 참여한 콘텐츠를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게 최대값이고요. 이 최대값 중에서 참여한 횟수가 이 정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굳이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수치는 필요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요청하면 됩니다. 한국이 제작에 참여한 콘텐츠가 기준인데 한국의 횟수까지 세는 건
불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제외하도록 코드를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글쎄 한 번에 나올까요? 아, 예, 얘는 항상 저 기분 좋으라고 맨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 제시를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는 여기서 무언가 오류가 나는 게 좋긴 하지만 실행을 해봤을 때, 네. 우리가 원했던 대로 한국을 제외하고 그 수를 세고 있네요. 실제로 미국이 제일 많았고, 뭔가 갑자기 너무 미국이 많아진 거 아니야 싶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미국이 적당히 20에서 30회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봤을 때, 20에서 30 사이구나. 그러면 데이터가 정상적이구나를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굳이 우리가 이 코드를 다 알 필요는 없다. 큰 흐름을 알면 되고 학생들이 궁금해할 때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유도하면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제가 갔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습에서는 요거 넷플릭스 데이터를 다 같이 한번 해보고 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설명드린 그 방법, 절차를 알려줬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곳저곳 통계청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원하는 대로 분석하는 걸 요청하고, 결과를 얻어서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모든 걸 알 필요 없다. 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이라서요. 또뭐 어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거조차 애매하면은 난 이걸로 데이터가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애매하다. 그러면 그것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파일을 가지고 어떤 분석과 시각화를 하면 좋을지 추천해봐. 콘텐츠 유형 분석은 우리가 이미 한 거고요. 이거 녀석 내 코드를 봤나? 네. 감독 괜찮아 보이네요. 감독. 이거 되게 저도 잘 나올지 궁금한데. 그러면 너 너가 말한 아래 분석을 수행하는 코드를 제시해봐. 이런 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아직 아이언맨의 자비스는 아니라서요. 한 번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가 발생한 지점과 에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을 하면은 얘가 그걸 수정하면서 한 두세 번 대화를 겪고 나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제시했던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 놀랍게도 이번엔 오류가 없이 한 번의 결과를 얻었네요. 보니까 어떤 감독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뭐 정말로 이분이 제일 많은지 궁금하면은 원본 데이터에서 적당히 컨트롤 F로 데이터를 찾아보시면은 얘가 헛소리를 한 건지 아닌지가 이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등록된 감독,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제가 아는 배우가 하나도 없네요. 예, 어쨌든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들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드를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인공지능 도움 받아서 흐름을 아시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코드를 다 작성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수업 나가셨을 때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물어보실 만한 게 이거는 실제 교재에 있는 코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라인 스타일이란 것은 이 실행한 코드가 이렇게 선인 모양이 이런데요. 이 라인 스타일의 옵션을 바꾸면은 지금 아까 봤던 거랑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 선의 유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갈 이 옵션은 파이썬에서
맵플로립에서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럼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어떤 옵션을 지원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뭐 알파 값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셔서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다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되게 좋은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 데이터 분석을 끝내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재마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를 얻고 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알 수가 있을지, 뭐, 2020년도에 도대체 코미디가 왜 증가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학생한테 던져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보고서를 잘 쓰게끔, 예, 지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과를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패들렛을 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이 패들렛 링크도 저 폴더인가 아니면 저 PPT인가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은 했구나 이런 것들 한번 미리 보고 가시면은 조금 더 지도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흐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파이썬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는 실제로 수업에 나가셨을 때 어떤 것들 위주로 하면 좋을지를 좀 그 중심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궁금하거나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말씀해 주시면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